압도적 경제 콘텐츠 3프로TV의 취재팀장 권순우, 줄여서 악권. 오늘은 악권 해드림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3프로TV의 권순우 팀장입니다. 악권 해드림은 코트라 해외경제정보 드림을 토대로 방송이 되는데요. 코트라는 전 세계 128개의 무역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짱짱한데 여기서 다양한 주제로 리포트들이 매일매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나 수출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직접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정말 그 단계별로, 수출 단계별로 세세한 해외 시장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 최대 관심사, 해외 시장에서 제가 관심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가 바로 공급망 문제인데요. 이번에 제가 좀 공급망을 좀 자주 다루다 보니까 조금은 식상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고 있던 차에 코트라에서 아예 시리즈물 기획성 속보를 준비했습니다. 국가산업별로 보는 글로벌 공급망은 지금 이라는 건데요. 이 기획성 속보가 뭐냐면은 코트라의 이제 무역관이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평소에는 무역관에서 좋아하는 주제들, 관심 있을 만한 주제들을 이렇게 올리는데 기획성 속보 같은 경우는 본사에서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모든 무역관에 쫙 뿌려가지고 여기서 국가별로 공급망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련한 리포트를 작성해 주세요 라고 해서 기획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좀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루게 되는데 글로벌 공급망 주제를 다루는데 제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오늘 주제로 글로벌 공급망 기획성 속보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관심이 많은가 하면은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가 코스피가 2,000선을 돌파했던 시점, 그리고 2,000선을 돌파했던 시점까지를 보면은 거의 한 10년 가까이 2,000선을 박스권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기 이후에 반등은 했지만 그 이상으로는 가지 못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변화가 있었냐? 그럼 그냥 박스권이니까 아무 일도 없었냐? 그러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 뭐 현대차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막 주가가 2배, 3배 가는 일들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러면 지수는 그대로인데 왜 2배, 3배가 가는 종목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은 그때의 화두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중국이 굉장히 경제 성장을 빠르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이라든지 뭐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는 있는 미국에서는 성장세가 안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중국을 타겟으로 하고 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코로나19 이후에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 박스권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를 생각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갈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게 오래 간다고 해서 이게 박스권으로 그냥 일자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구는 위로 가고 누구는 아래로 가서 이게 평균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중국이 있었다면 이번 글로벌 인플레이션 극복 과정에는 뭐가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서 저는 좀 공급망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중국이 워낙 강력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해서 공급망을 의존도를 높여가고 있지만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 산업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공급망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려 25개의 리포트가 기획성 속보로 올라와 있는데 일단 하나하나 모두 소개해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제 눈에 가장 먼저 띄었던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전기차 배터리 원자재, 독일 완성차 업체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그 함부르크 무역관의 문기철 님이 작성하신 리포트입니다. 제가 이 리포트가 가장 눈에 들어왔던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서 전기차를 판매를 하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IRA 법안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 난리가 났었죠. 이거 전기차 보조금 어떻게 받으면 어떡하냐 막 이게 난리가 났었고, 근데 IRA라는 게 미국에서 제조 공장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뒷단에 있는 배터리 원자재까지 다 공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야 이거 지금 중국 의존도가 너무너무 높은데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그 배터리 부분에 높은 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닌데 그러면 그 잘 나간다는 독일 완성차 회사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일단 2022년 7월 기준 EU 배터리 공장 설립 현황을 보면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데 이 내용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는 이유는 일단 유럽에도 유서 깊은 자동차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폭스바겐, 벤츠, 뭐 BMW 이런 데를 비롯해서 미국 회사이긴 합니다만 페아트 크라이슬러와 푸조 시트로행이 합쳐진 스텔란티스도 있고요. 뭐 지금은 다른 나라와 그 자동차 회사가 됐지만 뭐 제규어라든지 뭐 프랑스의 르노라든지 이게 뭐 정말 쟁쟁한
그 유수의 자동차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유럽은 굉장히 친환경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은 모두 전기차로 전환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배터리는 너무나 필요한 상황이죠. 근데 유럽은 대표하는 배터리 회사가 없기 때문에 유럽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다 배터리를 쓰게 될 때 우리가 뭐 중국이라든지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나 많은 자동차 배터리 셀 관련한 그런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독일을 대표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는 폭스바겐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공장을 짓겠다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배터리 셀도 문제지만 원자재 공급이 사실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2016년에 리튬이 10,000톤 정도가 됐었는데 2050년이 되면은 한 110만 톤, 한 110배가 증가할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코발트 같은 경우도 한 40배, 니켈은 뭐 한 거의 340배나 증가할 거라기 때문에 이 원자재를 어디서 조달할지도 굉장히 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 부분들을 좀 유럽에 있는 회사들이 어떻게 좀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이전에 파워데이를 통해서 직접 배터리를 생산하는 안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스웨덴의 노스볼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 회사하고 같이 해서 각형 배터리를 만드는데 이 각형을 직접 만들어서 표준화를 시킨 다음에 모든 자동차에다가 또 이게 뭐 사이즈만 달리해서 직접 적용을 하겠다라고 개수만 달리해서 그러면은 이거를 표준화를 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고 50%까지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 딱 그 얘기를 폭스바겐이 쫙 발표를 하니까 삼성 SDI 주가가 확 빠졌어요. 이게 각형 배터리는 삼성 SDI가 만들고 있는데 폭스바겐 같이 이제 큰 회사가 각형 배터리를 직접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삼성 SDI는 어떡하냐? 그래갖고 주가가 빠졌던 거고 그때 LG엔솔 그 당시에 이제 LG화학이죠. 그 주가가 쭉 떨어졌습니다. 여기는 왜 떨어졌냐? 이렇게 큰 회사가 LG화학은 파우치 배터리를 만드는데 각형을 채택한 거 보니까 파우치는 안 되나 보다 그러고 떨어졌어요. 그때 폭스바겐이 지금은 그 LG에너지솔루션의 파우치 배터리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졌던 건데 폭스바겐은 책임 있는 원자재 보고서 2021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발트, 니켈, 리튬을 비롯해서 16개 고위험군 원자재에 대해서 광산에서 배터리 생산에 이르는 신뢰감 있는 공급 인증 체계를 만들겠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원자재 채굴 및 소싱을 촉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IRMA 라는 표준이 있는데 이 IRMA가 뭐냐면은 인권 보호와 지역 사회의 권리, 부정부패 배제, 근로자의 건강을 위한 조치, 직장의 안전, 환경, 그리고 광산의 지하수 보호 및 연령 검사 포함,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도 이제 폐배터리 관련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잘츠기터 공장에다가 시설을 설립을 해서 초기에는 연간 한 3,600개 정도 그리고 대량 회수는 한 10년 정도 후에 뭐 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재 공급 같은 경우는 한국하고 좀 비슷한데 뭐 캐나다와 리튬, 니켈, 코발트 공급 협력을 맺고 중국 회사들과 합작사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도 환경 규제 준수, 공급망 투명성에 방점을 찍고 공급업자에게 책임감 있는 소싱 표준을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IRMA 표준에 따라서 인증된 광산에서 채굴한 코발트만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올해 3월에 독일, 중국 그리고 뭐 미국에다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건립하겠다는 글로벌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좀 여기 코발트 프리 같은 것도 이제 코발트는 그 콩고에서 주로 생산이 되는데 코발트를 채굴하는 과정에서 뭐 아동 노동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반정부 단체에다가 무기 자금으로 사용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이 코발트 같은 경우는 공급망에 좀 문제가 좀 심각하기는 해요. 근데 제가 폭스바겐하고 메르세데스 벤츠 사례를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은 뭔가 느낌이 되게 품격 있죠. IRA, 친환경, 친노동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고민이 생각보다 덜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는 지금 당장 미국의 공장이 어떻게 하면 어떡하고 이 원자재를 어떻게 공급받아야 되고 지금 하루가 좀 급하거든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 왜 뭐 유럽 애들은 훨씬 더 품위 있게 ESG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는 거를 단순히 유럽 업체들이 ESG에 대한 철학이 더 강하기 때문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럽에는 배터리 셀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없어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리튬이라든지 니켈, 코발트, 망간을 수입해서 양극재를 만들고 양극재를 가지고 셀을 만드는 그 공급망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유럽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는 긴밀하게 협력을 하면서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할 수 있는 파트너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있으면 여기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회사가 세 군데나 있고 거기에 양극재를 공급하는 회사부터 리튬을 공급하는 포스코를 비롯한 회사들까지 이 공급망 전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급망 하나가 어떤 역할을 지금 당장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훨씬 더 이 문제가 시급하고 뭐 고고하게 ESG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그리고 공장을 언제 짓고 언제 투자하고 이런 얘기가 있는 반면에 폭스바겐이라든지 벤츠라든지 BMW 같은 경우는 자동차 회사만 있을 뿐이지 나머지에 대한 공급망이 없다는 거에 반증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어디서 소싱할 것인지 어떤 투자를 할 것인지보다는 뭔가 공급망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겠다라는 선언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좀 더 절실하고 신속하게 움직이고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오히려 이 공급망 재편에 대해서는 좀 더 앞서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이들이 이렇게 ESG 기준, 환경 기준, 노동 기준들을 강화해 나갈 때 유럽 업체를 상대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이런 가치지향적인 경영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베트남 중에서도 북부 희토류 매장 현황 및 개발 동향이라는 내용의 어떤 리포트를 보게 됐는데요. 이 공급망을 봤을 때 제 눈에 가장 많이 들어왔던 거는 베트남이 희토류 매장량이 세계 2위다. 이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게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 생산량 1위라는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공급망 변화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뭔가 이게 알게 모르게 좀 중국을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희토류가 중국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는 건 좀 잘 알지만 여기서 조금 중국이 아닌 곳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2위 국가가 어디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베트남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하고도 관계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 아세안 국가 중에 우리나라 기업이 가장 많이 투자한 나라는 베트남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외국인 투자국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희토류가 많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뭔가 좀 관계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리포트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그 베트남에 사시는 전문가 한 분을 앞권에 모셨는데 방송은 좀 나중에 나갈 겁니다.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베트남의 그러니까 코트라 베트남 무역관에 계신 분들이 저희 앞권을 보고 계시다. 라는 얘기를 들어서 이 베트남 관련한 자료는 좀 잘 다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리포트는 그 김지은 님이 작성해 주신 리포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김지은 님은 딱 첫 문단부터 굉장히 단호한 결론을 내놓고 시작을 합니다. 내용이 뭐냐면 1번 베트남은 희토류 생산과 가공 관련한 기술이 없다. 2번 매장량 대부분은 산업에 사용하는 중희토류가 아니라 경희토류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이게 너무 암담한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은 저의 의견은 좀 뒤에 좀 드리기로 하고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베트남에서 희토류가 많이 매장된 곳으로 추정되는 지역은 베트남 지역에서도 약간 북부 지역 쪽이에요. 요 위에는 중국이 있죠. 베트남의 희토류 매장량은 한 2,200만 톤, 연간 생산량은 한 1,000톤 가량 됩니다. 근데 매장량으로 따지면은 중국은 매장량이 한 4,400만 톤 정도 됩니다. 근데 베트남은 2,200만 톤. 그러니까 매장량으로 따지면은 거의 한 50%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꽤 매장량이 많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생산량으로 따지면은 베트남의 희토류 생산량은 연간 1,000톤. 근데 그 중국의 생산량은 무려 14만 톤. 그러면 차이가 140배.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죠. 이게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거의 한 55%를 차지할 정도로 많고 3위가 브라질인데 거기는 베트남하고 비슷한 수준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일단 베트남 정부의 목표는 2025년까지 히토류를 연간 2만 톤을 생산을 하는 것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포트에 따르면은 현재까지 베트남 지역에서의 작물 가공 관련한 기술은 연구 프로젝트 정도의 수준이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있어요. 이게 히토류라는 게 사실 어디나 있기는 있는 원소들입니다. 히토류는 좀 넓게 퍼져 있는데 그 원강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히토류 원소가 되게 다양하게 함유가 돼 있어요. 그리고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추출을 하려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좀 작게 뭐 황산으로 녹이거나 그랬을 때 뭐 같이 녹아버린다거나 아니면 원강을 캐서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미미해서 경제성이 안 나온다거나 그래서 이거를 정렬하고는 기술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베트남에는 히토류 가공 기술이 좀 약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히토류라는 게 있긴 있지만 그거를 캐내서 경제성 있게 활용하는 게 되게 어렵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1톤의 히토류를 추출하려면 6만 세제곱미터의 염산이 함유된 폐가스 그리고 1톤 이상의 방사성 폐기물이 배출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토류를 뽑아내는 과정에서의 환경오염 위험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래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히토류 광산이 대부분 폐광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환경적인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히토류를 좀 가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 파괴에 대해서 일정 주군 묵인해주는 측면이 있는 중국이 세계 1위가 된 것도 이런 그 성격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베트남이 히토류 기술이 없다. 그리고 히토류를 좀 많이 만들지 못한다. 이 부분은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베트남에서 지금 히토류 탐사 및 개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외국 합작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회사들을 보면 대부분 중국 회사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까지의 어떤 그 자원 개발, 뭐 히토류를 비롯해서 희귀 금속이라든지 리튬 가공, 뭐 마그네슘 가공 이런 것들을 그 중국을 중심으로 해온 이유가 이런 부분들을 누군가 새롭게 하려고 했을 때 중국은 환경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굉장히 큰 규모의 경제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국가들에서 이거를 좀 해보려고 해도 이게 이쪽의 규모의 경제에서 경제성이 밀리기 때문에 아예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불가능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공급망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히토류 문제를 얘기하는 거는 중국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적이기 때문에 그냥 경쟁을 하게 되면 중국에는 한참 뒤떨어질지 모르지만 여기에 뭐 좀 해볼 만한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투자를 하고 여기에 기술 개발을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공급망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히토류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 뭐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아직 기술이 부족하다 자본이 부족하다 이런 거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좀 한국은 그래도 이제 뭐 경제적으로 선진국이니까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들과 협력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만 보면은 베트남이라 그러면은 중국하고 되게 가깝다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공산주의 국가고 또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또 베트남의 공산당 총석이잖아요. 이런 걸 보면 되게 가까워 보이기도 하면서도 1979년에 중월전쟁 제3차 인도차이나 전쟁을 치렀을 때는 거의 전쟁까지 치를 정도로 베트남하고 중국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토류 광산 그 투자 부분에서는 중국 회사들하고 합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중국이 그 히토류라든지 광물이라든지 이런 데에 공을 들이고 있었던 거고 여기에 그렇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현재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급망을 재편한다고 했으면은 지금 거기 기술이 없는데 자본이 없는데 그런 것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중국 공급망을 배제하고 봤을 때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 그러면 여기에 한번 투자를 해보고 여기서 새로운 산업 기회를 한번 발견해보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런 히토류를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그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이 스스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국의 기업과 어떤 그 자본과 협력하는 것을 계속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히토류는 굉장히 전략 물자이기 때문에 기술 관리라든지 광산에 대한 권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여기에 기술을 넣고 뭐 자본을 넣고 해서 그런 공급망을 갖추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좀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급망, 그 국가와 국가 사이에 끈끈하게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맺어가는 과정이 이런 히토류 같은 것들을 같이 개발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히토류가 없으니까 저기서 사와야지도 아니고 저기가 기술 자본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투자를 해야지, 이거를 넘어서 국가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탄탄한 공급망을 맞춘다는 측면에서 이 베트남의 히토류 자원을 한번 바라보시면 좀 더 앞으로의 변화를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비슷한 맥락에서 몽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몽골이라 그러면 우리한테 좀 존재감이 좀 약하죠. PD님은 몽골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매사냥. 그쵸. 뭔가 초원. 이런 느낌이 들고, 여기서 그럼 이 얘기부터 좀 드릴게요. 매사냥 얘기를 하셨으니까 초원에 대한 얘기. 제가 이번에 그 자료를 준비를 하다가 우리 이 몽골하고 한국하고 거래를 하는 품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봤는데 거기에 생각보다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여성 브라우스였어요. 여성 브라우스를 왜 몽골에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수입을 했지? 라는 것을 보다 보니까 캐시미어 제품 있잖아요. 캐시미어 제품이 고비 캐시미어라 그래갖고 이게 사냥의 털로 만들어내는 그런 재료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그래서 전 세계 1위 그 캐시미어 회사가 고비 캐시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도 굉장히 비싸요. 품질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전 세계 캐시미어의 40%가 몽골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걸 통해서 뭐 스웨터라든지 스카프라든지 의류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대부분은 사실 중국에서 사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여성 브라우스를 몽골에서 많이 수입해오는 이유가 이런 캐시미어라고 합니다. 공급망 취재를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좀 새삼스럽게 알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옆으로 좀 센 것 같은데, 몽골 같은 경우는 광물 자원에 대한 수출이 굉장히 큽니다. 전 세계 10위의 자원 부국입니다. 10위. 10위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그 80여 종의 자원 광물이 좀 있고, 구리가 전 세계 2위, 석탄이 4위, 형석이 3위, 히토류도 전 세계 매장량의 16%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광업은 몽골 GDP 전체에서 25%를 차지하고 있고 산업 생산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뭔 얘기냐면 GDP의 25%, 산업 생산은 원자재를 가공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수출의 81%를 차지할 정도로 몽골에서는 이 자원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몽골 같은 경우는 광산을 전략광산, 일반광산, 기타 광산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투자라든지 지분율 같은 경우를 전략광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재미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2018년에 몽골 정부가 여기 관련해서 중공업 개발 프로그램이라는 정책을 수립을 했는데요. 이 얘기가 중공업 개발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자원 부국이 왜 중공업 개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가라는 걸 본다면, 기본적으로 이런 국가들의 특징이 원자재를 처음에 원자재가 많기 때문에 그 원자재를 수출하는 것을 1차적으로 해요. 그런데 그것만 하기에는 부가가치가 낮기 때문에 이 원자재를 그냥 수출하는 게 아니라 원강 광물을 가공하고 화학산업을 발달하는, 뭔가 제조업을 발달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고 싶은 욕심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원자재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기술이라든지 자원이 부족한 경우에 자기의 원자재를 기반으로 기술과 자본의 합작 파트너, 뭔가 협력할 수 있는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현지의 광업권 소유자들을 보니까 현지 기업이 일단 1319개로 제일 많고 외국인 투자 기업이 242개, 합작 기업이 93개입니다. 그 개수를 보면은 몽골에서 광업권을 소유한 외국인 투자 기업 중에 중국 기업이 무려 132곳, 광업권이 166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왜 원자재에 강하고 재련, 정광 뭐 이런 것들에 강한지를 보면은 아까 베트남 사례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몽골에서도 중국은 이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기업들도 몽골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자원이 많은 나라에 이미 진출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중국이란 나라가 뭐 원자재가 많거나 뭐 환경 문제, 노동 문제 이런 문제를 묵인하거나 이래서 강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기반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원 개발, 자원 가공 이런 부분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걸 공급망을 재편한다고 한다면 중국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을 한 번에 따라갈 수는 없어요.
대신 이 공급망 재편의 목적이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분야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이게 아예 경제성까지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면 투자를 해보자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미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은 야, 우리가 좀 공급망 재편에 대해서 굉장히 따라가야 갈, 뭔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기업들도 11곳이 가 있고 13개의 어떤 광업권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한국 외교장관으로는 8년 만에 몽골을 방문을 했습니다. 외교장관이 8년, 대통령이 아니라 외교장관이 8년입니다.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132개 기업이 가서 거기 자원 투자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11개가 하고 있는데 외무장관이 간 것도 8년 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첨단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용 히토류 같은 몽골의 풍부한 자원, 광물 자원을 한국의 인프라 기술과 결합해 상승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희소금속 협력센터를 구축하겠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맥락에서 다시 보시자면 이런 국가들, 자원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기술과 자본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원해요. 근데 그에 반해서 한국은 외무장관이 8년 만에 방문을 할 정도로 몽고와의 관계를 그렇게 돈독하게 가져가질 않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국가들이 보통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측면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왜냐하면 기술력으로도 꽤 선진국 수준이고 그 자본력도 꽤 있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는 뭐 다른 나라를 식민 지배한다거나 뭔가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그런 국가가 아닌데다가 굉장히 좀 개발도상국 쪽에서도 정말 소득이 낮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한 모범 사례가 돼주기 때문에 그런 국가들도 한국처럼 되고 싶다. 한국을 배우고 싶다는 취지에서 그 한국에 굉장히 우호적인, 물론 한류 열풍도 영향을 미쳤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한국과의 관계를 가져가고 싶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를 레버리지로 해서 자원과 기술과 어떤 그 자원을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에 대한 그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마지막으로 이 같은 공급망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어떤가? 미국에서는 지금 공급망 재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좀 궁금해서 이게 우방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프렌드 쇼어링을 알아보기, 뉴욕 무역관의 김동그라미 님의 어떤 자료를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일단 프렌드 쇼어링이라는 영어는 우방국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을 꾀한다는 미국의 공급망 전략입니다. 우선 다들 아시다시피 반도체가 있고 바이오, 인공지능 같은 것들이 주요 주제로 돼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그리고 의회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반도체 과학법, 국가 바이오 기술 이니셔티브 등의 법안을 통해서 자국 우선주의와 우방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대한 기조를 점점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기적으로 보면은 코로나19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이게 공급망 문제 때문에 미국 산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구나라는 부분들, 대표적으로 차량용 반도체를 그쪽에서 생산을 못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제조가 망가져 버리네 라는 것들을 확인했던 미국 정부가 그러면 공급망을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고, 여기 또 하나는 비우호적인 경제, 대표적으로 얘기하면은 아무도 서로 말은 안 하지만 중국을 얘기하는 거죠. 비우호적인 경제와는 배타적인 관계를 설정하는 의도도 분명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두 축을 보면은 1차적으로 IPF가 있고 TCC가 있습니다. TCC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무역기술위원회, 이걸 TCC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미국하고 유럽이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을 논의를 하고 무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좀 우호적인 공급망을 만들 것인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F라고 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는 게 미국과 호주, 인도, 태국, 여기 한국, 일본, 여기 동남아 국가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안쪽으로는 태평양을 중심으로는 IPF, 대서양을 중심으로는 TCC, 이 두 가지 축을 이용해서 프렌드 쇼어링의 어떤 개념을 점점 구체화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행동들도 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자국의 리튬 업체에 투자한 중국 업체 3곳에 대해서 투자를 철회해라. 그러니까 캐나다에 있는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 기업이 투자를 했는데 그거를 투자를 철회해라. 나가라. 라는 메시지를 보냈고요.
또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반도체 그 장비를 만드는 회사 중에 랩리서치라든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반도체를 가장 뭐 많이 만드는 나라가 또 중국이잖아요. 그러면 중국에서 반도체 장비를 대부분 랩리서치라든지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걸 쓰는데 장비만 보내는 게 아니라 보통 장비를 가면은 엔지니어들이 같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거기다가 첨단 장비는 공급하지 마라라고 명령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연구원들을 철수를 해라.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수출 제한과 사람의 인력 교류를 제한을 하면서 뭔가 압박을 좀 강화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다들 아시는 치포, 뭐 대만, 한국, 일본, 미국 이 치포를 이용해서 압박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봤을 때 우리나라 입장에서 되게 혼란스럽잖아요. 아 이게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는 거야? 이게 확실한 거야? 아니야? 우리는 뭐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야? 라는 고민들이 있는데 이 리포트에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미국 내에도 그런 논란이 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친구가 누구냐? 어렵죠. 이게 우리가 맨날 뭐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뭐 이런 얘기를 막 했는데 그럼 친구가 누군데? 라고 얘기하면은 친구가 뭐지? 라는 고민이 되고 두 번째 친구가 누군데? 친구의 기준이 뭔데? 뭐를 기준이고 친구고 뭐를 기준으로 친구가 아닌데 나눌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미국 내에서도 제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공급망은 글로벌 공급망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격을 낮춘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물건을 싸게 만들면은 미국 소비자들은 그 물건을 좀 싸게 쓸 수 있는 거죠. 뭐 희토류라든지 희귀금속 같은 거 구하기가 되게 힘든데 중국에서 뭐 물론 환경적인 문제, 노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거 배제하고 경제성만 봤을 때는 가장 저렴하게 원자재, 뭐 부자재들을 공급해 줬기 때문에 나머지 산업군에서 좀 더 저렴하게 좀 원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공급망 배제, 공급망 재편, 프렌드 쇼어링을 하게 되면은 이게 분명히 전체적으로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중국이 싸더라도 중국의 뭐 베트남의 기술 자본을 투자를 해서 그때까지 규모의 경제를 올릴 때까지는 비싼 값에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프렌드 쇼어링의 친구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친구 기준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결국 그런 것들 때문에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냐. 라는 의문이 우리만 갖는 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그런 의문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컨설팅 업체는 정치적인 부분과 특정 국가와 비즈니스를 지속해야 할 실질적인 이유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국가 안보적으로 자꾸 뭔가 이게 좀 갈등이 좀 있고 그러면서도 이게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실질적인 이유 라는 건 경제성을 비롯한 효율성 이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는 얘기가 미국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공급망 개편의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닐 뿐더러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고민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고 그리고 한국은 확실히 뭔가 좀 빠른 느낌이 좀 있어요. 우리는 뭐 이런 문제 터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갖고 뭐 캐나다 가서 MOU 맺고 호주 가서 MOU 맺고 뭐 여기저기 사발팔말 뛰어다니는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독일 자동차 회사들은 거기서 뭐 어떤 그 뭐 기준을 만들고 뭐 친환경적인 얘기하고 친노동적인 얘기를 할 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공급망 재편이 좀 너무 허둥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나라들의 사정을 보니까 마땅히 또 그런 것도 아니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면은 중국에 대한 원자재 의존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왜 우리는 뭐 자원을 제대로 이렇게 좀 해외와 교류하지 않았고 뭐 자본이나 뭐 기술 투자를 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자원 부계가 보니까 자원은 있지만 뭐 계획은 있지만 실질적인 기술 자본에 대한 투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측면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문제가 지금 뭔가 우리가 뒤처져 갖고 허둥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국가들이 출발선에 있구나. 그리고 이 경기를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미국조차도 이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 이것 때문에 생겨나는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하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저는 이번에 기획성 속보를 통해서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었던 생각은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은 공급망 재편은 분명히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국가들이 그 방향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속도가 다르긴 하지만 움직이고 있죠. 하지만 그렇게 명확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어디까지는 우리 편, 어디까지는 남의 편. 그런 것들이 아니라 누구와 협력을 하고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막 어느 편에 서야 된다라고 호들갑을 떨 필요도 없고
뭐 지금 당장 뭐 해야 된다 이런 호들갑을 떨 필요도 없고, 반대로 야 그거 뭐 되겠어? 뭐 그럼 뭐 그 말이 안 되지. 뭐 이렇게 하면 뭐 되겠어? 뭐라는 식으로 냉소적으로 보는 시선도 좀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급망 재편이 있을 때 그 좀 더 종합적인 시각에서 해당 국가와 우리나라가 어떤 관계를 맺어갈지, 그리고 공급망을 어떻게 형성해 가는 것이 효율적일지라는 것을 조금 더 넓은 시야에서 바라보면서 이 변화에 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압권 해외 경제 정보 드림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급망 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국가, 뭐 자원 국가, 그리고 우리나라 아니면 제조 국가, 그리고 미국에 이르기까지 공급망 재편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압권의 권순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투자 계획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2022년을 돌아보고 내 종목을 점검해볼 시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인터넷, 바이오, 그리고 국내와 글로벌 투자 전략까지 각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만 모셨습니다.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이번 강의는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1월 30일까지 사전 예약을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3프로TV 다이어리도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또는 네이버에 3프로TV를 검색하세요.